중에는 차세대 모빌리티 핵심 기술의 이해라는 과정을 오늘 하루 진행할 건데요. 먼저 그 전공 분야 보수교육은 선생님들 이제 전공 분야 전문성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연수 과정으로 NCS 기반 연수하고 4차 산업 관련된 첨단 신산업 분야 연수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연수 과정을 구분해서 구성을 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 교강사 관리체계 NCS 환경을 등록하고 NCS 직업훈련 교사분들 대한 154개 직업훈련 교사 직군을 나눠놓고 이렇게 구축을 추진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 맞춰서 능력개발교육원에서도 연수 분야가 154개 직업훈련 교사분들의 자격증 전체로 확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직업훈련 교사분들은 154개 직종으로 나눠져 있고요. NCS 환경강사분들은 250개 정도 되는 소분류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소분류로 이제 분리를 해서 선생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 리서치 이제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이제 되어 있고요. 작년 12월 16일에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그 의무화가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작년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6시간 또는 NCS 직업기초능력 직업능력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21년도 하반기 통합심사에 참여가 가능하신 거고, 작년에 보수교육을 6시간 이상 그 이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반기 통합심사 21년 하반기 통합심사에 참여 대상이 제외가 돼요. 이거는 저번에 이제 12월달에 다 10월부터 공지를 해드린 상황이고, 더불어서 하나가 더 있는 게 NCS 직업기초능력 교육을 이수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NCS 직업기초능력을 한 번도 들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21년도 하반기 통합심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월까지는 이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나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셔야 되고, NCS 직업기초능력은 5년 주기로 선생님께서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뭐 19년도에 들었으면 2024년도에는 한 번은 또 들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련 교강사 저희가 이제 배점 기준은 가점이 10점인데 교재 분야 보수교육 최대 5점, 중국 분야 보수교육 최대 5점 해서 합이 최대 10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점 기준은 시간 베이스로 해서 15시간 이하는 3점, 15시간 초과해서 16시간 이상 되는 것들은 그 과정들은 각 5점씩 이제 부여를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 선생님께서 이수증을 HRD 넷에 올리시면 그거를 확인하고 심사평가원에서 선생님께 가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점에 관련된 것을 심사평가원 쪽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평가 그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셔서 확인하셔도 되고, 혹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전화번호 02-1644-5113번으로 연락하시면 그쪽에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정은 자율주행차 중심의 차세대 모빌리티 핵심 기술의 이해고요. 교육은 오늘 하루 6시간, 그래서 10시부터 5시까지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7학관 611에서 하고요. 강사님은 이승준 강사님, 김윤상 강사님, 조철현 강사님 이렇게 세 분이서 2시간씩 타임을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수료 기준은 6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출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수능은 다음 주 수요일에서 수요일 또는 그 다음 주에 바로 수료 처리가 저희가 수료 처리 해드리면 바로 수료증을 뽑을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나이 강의실 들어가셔서 이제 수료증을 뽑으셨는데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나이 강의실 옆에 수강 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강 이력을 클릭하시면 선생님께서 들으셨던 내용들은 수강 이력이 쭉 나오고요. 거기서 수료증 필요하신 것들을 직접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이수증은 두 가지에서 직업훈련 교강사분들은 이수증으로 나오고 소속이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원 선생님들은 교육명수 이수증으로 해서 두 가지가 이제 나가니까요.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설문조사는 제가 이따가 그 고등학생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 개편되기 전에 홈페이지예요. hrdi.koreatech.ac.kr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나 해서 저희가 좀 이따가 그 고등학생 통해서 다시 한번 할 거고요. 한 4시쯤 해서 그 설문조사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캠퍼스는 실학과 교육장이 되겠고요. 뒤에 기숙사인데 오늘은 선생님께서 6시간 하루짜리 교육이기 때문에 기숙사 배정은 안 하고요. 실학과 지하 1층에 그 식당 매점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고 매점하고 커피숍은 2시까지 운영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6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주말 2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들 이제 식당 가실 때 명찰이 식권 대용이기 때문에 오늘 점심 드실 때는 식권 그 명찰을 꼭 착용을 하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매점은 오늘 8시 반부터 2시까지라는 거 평일 거라 좀 제가 못하는데 2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커피하고 차 종류는 뒤에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실내에서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바깥에서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선 인터넷은 저쪽에 적어놓은 것처럼 그 코리아테크 2로 와이파이가 되어 있습니다. 저쪽 칠판에 적혀 있는데 아이디는 HRD 01에서 1번, 10번까지 패스워드는 01로 잡으셨으면 01 똑같이 잡으시면 와이파이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이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추우시면 저기 앞에서 계속 켜드릴 거니까 이렇게 고등학생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신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고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과정이나 뭐 운영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점심시간은 강사님께서 그 2시간 오늘 강의하시고 점심시간 하고 그다음에 2시간 그 투타임 다시 연속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이크 좀 써주실 수 있어요? 마이크. 강사님께서 마이크 썼나요? 네. 없으시면 네, 강사님 모시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도 잘 들리시나요? 네. 네네. 저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플러그라는 회사에서 연구소장 맡고 있는 이승준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자율주행차 중심의 차세대 모빌리티 핵심 기술이라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새로운 많은 하드웨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드웨어 2시간, 소프트웨어 2시간 오후에 김현상 교수님, 조초영 박사님이 각각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저는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자율주행 기능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커넥티브카, 자동차의 커넥티비티,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쭉 들으시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하신 내용이 있으면 중간에 인터럽트 걸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넥티비티, 자동차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뭐랑 될 거냐에 따라서 제가 두 분야로 나눴습니다. 내부 커넥티비티, 외부 커넥티비티 두 개로 나눴고요.
각각에 대해서 한 시간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건지, 차량 통신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통신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 건지, 동향이 어떤지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제가 뭐 조금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예를 들어 뭐 뉴스거리 이런 거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 한두 달 지나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자동차의 커넥티비티 관련된 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의 원리가 어떤 건지 큰 그림만이라도 조금 좀 얻어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동차의 내부 커넥티비티를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간에 제가 하다가 이거 끝나고 쉬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쭉 연달아 하고 조금 일찍 끝내도 되고, 제가 진행하다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시간 동안 많은 거를 담아내려고 처음엔 욕심을 냈다가 그 중에 적어도 이것만은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빨간색, 붉은색, 밑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이라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 산업, 자동차 관련돼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뭐 주식도 막 뜨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자동차 산업의 흐름은 영어로 케이스라고 하는 단어들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케이스. 그래서 커넥티비티, C가 커넥티비티, A가 어토노머스, 자율주행이고요. S가 쉐어링, 얼마 전에 뭐 우버니 카쉐어링 아실 거고요. E가 일렉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전기차 이거죠. 그래서 이제 케이스라는 걸로 보통 이렇게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이 오토노머스나 쉐어링이나 일렉트리피케이션은 전부 연결이 없으면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연결을 하려면 먼저 연결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연결해야 될 대상은 크게 외부랑 내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는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또는 뭐 스마트 디바이스 또는 인프라, 다른 자동차, 사람 이런 게 외부 연결 대상이 될 거고요. 또 그 못지않게 내부적으로도 어떤 자동차 내부에서도 연결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내부 네트워크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운 단어로 분산 컴퓨팅 환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안에도 컴퓨터들이 있는데요. 자동차 안에는 말하자면 작은 컴퓨터가 적은 차는 한 10몇 개, 20몇 개, 에쿠스 같은 많은 차는 거의 100개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다양한 센서들이 있고요. 또 액추에이터가 있고요. 이런 서로 다른 제어기, 그러니까 컴퓨터 또는 센서, 액추에이터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즉 하나에서 전체적으로 컴퓨팅을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눠져서 정보를 주고받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후방에 초음파 센서가 있고 거기서부터 뭔가 센싱 한 게 주차할 때 뒤에 삑삑삑삑 거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센싱 한 거를 가지고 주차 보조 시스템에 알려줘서 삑삑거리든 브레이크를 밟아주든 어떤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또 와이퍼 제어기도 우리 쓰시는 와이퍼 제어기도 비가 오면 빨리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에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를 가지고 얘가 비가 많이 오는구나, 적게 오는구나라는 정보를 와이퍼를 제어하는 제어기에 보내주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와이퍼가 빨리 움직이고 적게 움직여요. 이렇게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 두 곳은 서로 다른 곳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선이 필요한 거죠. 네, 윈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문을 내리는 윈도우 스위치를 누르면 그 윈도우를 모터를 컨트롤하는 제어기가 있고 실제 모터가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고급 기능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터널에 진입하면 창문 열어놨던 것을 저절로 닫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터널에 진입했다는 것은 내비게이션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 터널에 진입하니까 창문을 닫아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비게이션과 윈도우 컨트롤러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비가 오면 물 다 새니까 저절로 창문을 닫아줍니다. 그러면 비가 오는지 아까 그 레인 센서 같은 게 또 쓰일 수 있겠죠. 그 레인 센서가 와이퍼 제어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윈도우 제어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한 수 더 나가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창문을 닫아줘야 되겠다. 미세먼지가 많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동차에 미세먼지 센서가 있어도 좋을 거고요. 아니면 미세먼지를 알려주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 정보를 가져와서 문을 닫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텔레매틱스, 즉 모뎀이 필요하겠죠. 자동차에서 모뎀을 통해서 통신을 해서 뭔가를 가져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브레이크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동차의 기능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제어기를 통해서 브레이크 모터를 통해서 브레이크가 동작이 됐죠. 근데 이제 ABS 기능이 들어간다고 하면 ABS가 브레이크 컨트롤러에 영향을 줘야 될 거고요. 비가 오는 거에 따라서 ABS 컨트롤러의 동작이 달라진다고 하면 아까 했던 그 레인 센서가 다시 ABS 컨트롤러로도 뭔가 연결이 돼야 될 겁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죄송합니다. 주차 보조가 아니라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이제 일정 속도로 쭉 가는 거. 네, 그런데 일정 속도로만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뭐 제한 속도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비게이션과 크루즈 컨트롤이 연결돼서 다시 브레이크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주차 보조, 충돌 방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붙일수록 점점 저 브레이크 제어기에 연결돼야 될 것들은 많을 겁니다. 제일 쉬운 건 이제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제 실제로 이제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윈도우 스위치가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러가 있고, 윈도우 모터가 있고 선으로 쭉쭉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복잡한 거 아까 연습했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텔레매틱스가 있고, 레이 센서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이 윈도우 컨트롤러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겁니다. 아까처럼 동작이 되려면요. 브레이크 제어기는 아까 조금 더 복잡했죠. 얘네들이 다 브레이크 컨트롤러에 들어가야 되고 ABS 컨트롤러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레인 센서가 붙어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FCA 그러니까 포워드 컬리전 어보이던스가 필요하려면 동작하려면 카메라가 필요했고 주차 보조는 레이더 필요했고 크루즈 컨트롤은 내비게이션 필요했고 각각들이 연결되고 이게 전부 브레이크 컨트롤러에 연결이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제어가 동작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컨트롤이 필요하려면 동작하려면 앞에 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자동차에는 각각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있죠. 그래서 이게 다 있으려면 결국 이런 연결선이 필요할 겁니다. 사실은 윈도우랑 브레이크라고 하는 건 되게 자동차 중에 아주 작은 기능에 불과한데 그 두 개의 기능만 생각해도 1대1로 연결한다 그러면 이렇게 사실상 연결이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기능이 점점 고도화되면 우리가 다뤄야 될 제어기가 많아지면 이런 연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 1대1로 연결을 안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1교시에 두 가지, 2교시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정도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1교시에 말씀드릴 첫 번째 겁니다. 버스 구조로 자동차 안에 있는 제어기와 센서를 연결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라고 하는 거는 이 많은 제어기를 1대1로 연결하지 말고 마치 버스가 다니듯이 고속도로를 빵 뚫어놓고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 도로에다가 제어기들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네, 이렇게 버스로 쭉 연결하고 각각마다 탁 다는 겁니다. 아까보다 훨씬 간단해졌죠. 그리고 뭔가가 추가돼도 하나 추가하고 딱 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런 구조를 적용한 자동차의 내부 통신 방법이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CAN 통신입니다. 자동차 통신에서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자동차 통신은 거의 지금까지는 90% 이상은 다 CAN 통신입니다. 그리고 CAN은 방금 말씀드렸던 버스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CAN은 어떤 사람은 카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 자동차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자동차에 쓰이지만 그리고 CAN을 이용해서 차량용 통신 버스 표준이 제가 아까 버스라고 말씀드렸죠. 버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차량용 통신 버스 표준은 ISO라고 하는 표준 단체에서 만든 11898이라는 표준으로 만들어져서 이 표준이 지금 현재 자동차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비트율, 전송률로 따지면 1Mbps까지 속도를 지원합니다. 1Mbps는 높지 않습니다. 지금 뭐 LTE가 뭐 벌써 무선 통신인데도 뭐 몇십 Mbps, 뭐 5G 되면 뭐 몇백 메가, 1기가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1Mbps는 굉장히 이거보다도 훨씬 몇십 분의 1, 몇백 분의 1로 작은 겁니다. 근데 아무튼 1Mbps까지 지원하고요. 요 1Mbps라는 것도 정해진 건 아니고 아까 그 버스의 길이에 따라서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송 속도는 조금씩 떨어집니다. 네. 근데 실제로 자동차 안에서는 1Mb까지 다 풀로 안 쓰고요. 보통 그보다 조금 더 작겠습니다. 기본적인 동작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버스 기반이고요. 버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기 때문에 내가 보낼 데이터를 예를 들어 레인 센서가 아까 쓰는데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 앞에서 본 것도. 내가 레인 센서가 비가 얼만큼 옵니다 라는 정보를 그냥 쫙 뿌리는 겁니다.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FM 라디오 방송을 딱 하면 내가 그 방송을 듣고 싶으면 89.1 또는 91.9 딱 맞추면 거기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얘는 여기다 쫙 뿌리고요. 그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에 방송에 맞춰서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레인 센서가 ABS 이게 쭉 버스를 타고 어차피 흘러다니고요. 얘가 보내면 버스를 타고 쭉 흘러다니고 듣고 싶은 데서 예를 들어 ABS 컨트롤러에서 듣고요. 또 아까 윈도우 컨트롤러에서 들었었죠. 이게 듣고 싶은 데서 쭉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전정학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실제로 선에 신호들이 막 흘러다니고 내가 거기를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태핑을 하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는 위에서 컨트롤해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요 정보, 요 정보, 요 정보 받아서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작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냥 질문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버스라는 거, 방송이라는 거,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거, 이 두 개는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버스는 동시에 여러 제어기가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쫑이 나면 안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는 하나밖에 못 보냅니다. 예를 들어 레인 센서도 보내려고 그러고 레이더도 보내려고 그러면 충돌이 나서 아무도 못 받게 되고 그냥 누구도 어느 정보도 쓸모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보낼 때는 남이 못 보내게 하는 또는 두 군데서 동시에 보내려고 하면 누구께 먼저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해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인데 버스에서 동시에 보내는 걸 동시에 보내도 충돌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캔에서는 메시지 아이디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네, 메시지 아이디는 실제로 이제 이 선에서 흘러다니는 신호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정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프레임이라고 그러고요. 캔 프레임. 캔 프레임 안에는 맨 앞에 스타트 오브 프레임. 자, 이제 시작합니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ID.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메시지 아이디입니다. 11비트입니다. 그래서 11비트를 가지고 누가 우선순위가 높은지를 나타냅니다. 내가 어떤 정보인지도 나타내고 누가 우선순위가 높은지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메시지 아이디가 작으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메시지 아이디 0번을 보내고 누가 5번을 보내고 두 개가 동시에 땅 쪽이 나면 0번이 이겨서 나가고요. 5번은 기다렸다가 나중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복잡해 보이지만 다른 어떤 비트들이 있고요. 이 DLC가 데이터 렌스 코드고요. 이 뒤에 있는 데이터가 몇 비트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는 맥시멈 최대 64비트까지 64비트면 8바이트밖에 안 되죠. 8바이트까지 이 페이로드 데이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나는 비가 얼만큼 와요. 많다 적다 이렇게 하면 한 비트면 될 거고 여러 단계면 좀 더 많은 비트가 필요할 건데 아무튼 하나의 메시지에는 8바이트까지 필요하다.
8바이트까지 실을 수 있다. 필요하다가 아니라. 네. 그리고 뒤에 이제 CRC라고 하는 실제로 이 중간에 신호가 가다 보면 중간에 깨질 수도 있잖아요.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그런 비트가 붙고요. 그 다음에 끝에 이제 끝났다 보내주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캔 메시지는 이런 포맷을 갖고 그 중에는 중요한 거는 ID라고 하는 11비트짜리 고유 식별 번호가 있고 이걸 가지고 그 메시지가 어떤 거인지도 골라내지만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에는 8바이트 정도까지밖에 포함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자동차 안에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 8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1Mbps밖에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와, 여기에 자동차 안에는 보내야 될 정보가 무지무지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아는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RPM 회전수, 엔진 회전수 아시죠? 그 다음에 운전 차속도 뭐 64km 뭐 이런 속도 시속 몇 킬로 이런 정보들이 자동차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하나하나를 하나의 메시지 안에 아까 앞에 봤던 이 하나의 메시지 안에 우리가 실제로 아는 그런 정보들을 시그널이라는 자동차 통신하면 맨날 시그널이 막 나옵니다. 시그널이라는 정보들이 담겨서 전송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 내에 여러 개의 시그널을 포함시켜서 보내게 됩니다. 시그널 하나는 몇 비트 안 됩니다. 8바이트도 당연히 더 적겠죠. 더 적은 비트수로 표현을 해서 어떻게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도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동차 쪽 그 통신을 가르치게 되면 DBC, CAN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 요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클 속도, 차량 속도는 CAN 메시지 앞에 봤던 CAN 메시지 아이디에 예를 들어 32번 메시지를 찾은 다음에 거기에 몇 번째 비트부터 예를 들어 15번째 비트부터 19번째 비트까지 5비트를 까면 거기에는 차량 속도가 있습니다라는 이런 해킹한 정보들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군가가 몰래 딱 꺼내면 그리고 OBD 포트에 딱 꺼보면 자동차 안에 흘러다니는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OBD로 나오는 것만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DBC 파일은 표준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동차 회사마다 다 감춰놓고 안 가르쳐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CAN이라는 통신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통신을 하는데 거기에 흘러다니는 CAN 프레임이라는 게 있고 그 CAN 프레임 안에 다시 시그널이라는 게 있고 그 시그널을 까면 실제로 자동차로 주고받는 데이터가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AN, 메시지 ID, 시그널 이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아까 1Mbps밖에 지원 안 한다 했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점점 발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1Mbps를 좀 올릴 수 없을까? 그래서 1M가 아닌 8M까지 지원하는 캔을 또 만들어냅니다. 기존의 캔과는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올리는 방법을 또 생각해냅니다. 이게 주로 이제 그 독일의 보쉬라는 회사에서 캔 F를 만들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이제 또 생각을 해서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캔 FD, Flexible Data Rate, 그래서 캔 FD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어내고요. 요거는 8Mbps까지 지원하고 아까 앞에는 8바이트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도 8바이트가 아니라 64바이트까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캔에 비해서 1메가가 8메가로 커졌으니까 대역폭도 커졌고 그 다음에 8바이트에서 64바이트로 했으니까 하나에당 실을 수 있는 데이터 양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캔 FD는 현재도 지금 자동차에서 보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도메인에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메인에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자동차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딱 까면요, 방금 말씀드린 캠퍼스가 실제 다닙니다. 근데 캠퍼스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안에는 도메인이라는 게 있고요. 도메인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녀석들끼리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파워트레인,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파워트레인 도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샤시, 이거는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뭐 이렇게 방향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것들, 바디, 윈도우나 시트,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우리 가서 차 안에서 음악 듣고 내비게이션 쪽일까? 네, 이런 도메인들로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도메인들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중에 전기차가 되면 바뀌어야 될 도메인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네, 파워트레인 도메인은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중간에서 잠깐 다른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를 위해서는 전기차를 위한 걸 이걸 빼고 이걸 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처럼 기존의 자동차가 없던 회사들은 아예 바닥부터 전기차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현대차도 이번에 eGMP라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들이 조금 바뀌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동차 안에는 수많은 제어기들을 도메인으로 묶어내고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 도메인별로 버스들이 다닙니다. 버스가 있습니다. 즉 파워트레인의 버스가 있고요. 여기 이제 바디라고 해서 제가 B를 적었는데 바디용 버스, 샤시용 버스, 뭐 파워트레인용 버스, 멀티미디어용 버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CAN-FD는 버스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 그거는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CAN-FD로 하나씩 둘씩 바꿔쳐집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자동차를 딱 열어보면요, CAN이 뭐 어떤 거는 4채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4채널 또는 그건 7채널, 채널이 다르고요. 그 중에 빠른 녀석들이 한 2-3개씩 있습니다. 한 서너 개 있을 수 있고요. CAN-FD죠. 그래서 그렇게 다니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쪽에 있는 정보를 이쪽에 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 정보를 보고 문이 자동 잠김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미 뭐 그런 기능이 있죠. 그러면 다른 버스에 있는 거를 한 버스에 있는 거를 다른 버스에서도 쓸 수 있게 하려면 버스가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차 안에는 실제로 이런 CAN 채널 라우터라고 하는 또 컴퓨터가 있습니다. 간단한 스위치 같은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다니는 신호를 얘가 라우팅을 해줍니다. 다른 쪽으로 넘겨주고 전달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동차의 지금까지 통신은 거의 대부분 CAN이었다. 근데 CAN은 버스 구조다. 근데 그 버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다. 도메인마다 여러 개 있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도메인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한 CAN 채널 라우터 또는 뭐 게이트웨이 이런 거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쓰는 게 좀 틀린데 아무튼 라우터나 게이트웨이 같은 통신을 전달해주는 그런 장비가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CAN 말고 제가 거의 다 CAN이라 그랬는데 그럼 CAN 말고 뭐가 있냐? 그럼 CAN을 쓸 필요조차도 없는 더 간단한 곳에는 린이라는 걸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미러 스위치 직접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건 이제 버스 같은 거라기보다는 통신 네트워크라기보다는 로컬 네트워크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훨씬 더 저가고 1메가보다도 50분의 1밖에 안 되는 20kbps까지 지원을 안 하지만 굉장히 간단한 데는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레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10mbps까지 쓰이고 이거는 뭐 독일, 그러니까 BMW 같은 데서 좀 썼었는데 지금 그게 아주 뭐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X 바이 와이어라고 뭐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써였던 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스트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디오나 비디오는 되게 많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또 몇몇 회사에서 모스트를 만들어서 적용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이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플렉스레이나 모스트는 이런 정도가 있고 한때 좀 쓰였고 지금도 조금 쓰이고 있는 정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캔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름이 조금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큰 대세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자동차 네트워크 내부 네트워크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1교시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한 두 번째 건데요. 첫 번째가 캔이었고 두 번째가 이더넷입니다. 이더넷을 다 아시는 이더넷입니다. 우리 그냥 인터넷 쓰는 이더넷 있잖아요. 이게 자동차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이더넷이 점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직접 일을 하시건 다른 분들을 가르치시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내부의 제어기가 계속 늘어나기도 합니다. 또는 데이터의 종류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보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집니다. 특히 자율주행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많은 양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캔에서 캔FD 가고 캔FD 그 다음 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게 됐습니다. 이더넷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IT에서는 너무너무 오래 쓰였던 기술입니다. 이거를 사실은 일부 BMW 같은 데서는 이미 한 10년 정도 전부터 진단에는 썼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할 때 캔에서 너무 느리니까 맨 끝단만 이더넷을 통해서 연결해서 썼었어요. 근데 자동차 안에 깊숙이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IT 기술이 발달해도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는 안정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IT 못지않게. 그리고 전자파 간섭도 심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중요하고 무거우면 안 됩니다. 무거우면 자동차는 그죠. 그리고 연비 떨어지고 굉장히 문제니까. 이 모든 문제를 이더넷을 쓰려니까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에서 중심이 돼서 브로달 리치라고 하는 기술이 나왔고, 이 기술을 적용한 이더넷 기술이 자동차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토모티브 이더넷, 이것도 제가 밑으로 보냈습니다. 꼭 이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넷을 자동차에 적용한 기술이 오토모티브 이더넷이라는 거고, 요거는 UTP 케이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약자를 못 적었네요. Unwired Twisted Pair라고, Unshielded. 그냥 우리 아는 그냥 전선 두 개를 이렇게 꽈놓은 겁니다. 전선 두 개를 꽈놓은 그냥 캔두고 쓰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그 UTP 케이블을 이용해서 100Mbps까지 지원합니다. 아까 1Mbps, 8Mbps 막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단위가 확 뛰어버리고 100Mbps까지 지원하는 이런 기술이 탁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자동차 안에 이제 이더넷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더넷은 이제 아까 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캔은 아까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버스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스위치 기반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끼리 통신을 하려면 아까는 쭉 연결해가지고 각각 실었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요. 이더넷 스위치라는 게 있고 스위치에 이렇게 꼽힙니다. 그리고 물론 스위치끼리도 연결이 될 거고, 스위치 기반의 통신이고, 또 중요한 거 주소를 놨습니다. 각각의 컴퓨터마다, 각각의 제어기마다. 아까는 캔일 때는 주소가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야. 그럼 메시지 아이디를 찍어서 그냥 보냈잖아요. 방송이니까 누구한테 보내줘가 없습니다. 나는 쫙 뿌리면 듣고 싶은 사람이 거기 와서 듣는 거였어요. 이제는 찍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한테만 보내줘. 그러면 얘한테 보내주세요. 제어기 ECU 3번에 보내주세요. 5번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찍어서 보낼 수 있어요. 이더넷은 이제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구조가 아닌 스위치 구조고, 그리고 메시지 기반이 아닌 주소 기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미난 거는 그렇다고 꼭 1대1로만 통신할 필요는 없이 멀티캐스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레인 센서 정보를 한 군데가 아닌 두세 군데가 필요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한 번씩 여러 번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두 군데, 세 군데 보낼 수 있습니다. 즉 주소,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 주소를 한 번에 여러 개를 찍어서 보낼 수 있고, 그런 거를 멀티캐스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앞에 캔의 그 프레임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더넷의 프레임 구조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넷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메시지 아이디가 있었는데 기억을 하시죠? 11비트짜리 메시지 아이디가 있었는데 얘는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가 보내는 주소 48비트, 보내는 주소 48비트, 받는 주소 48비트. 그 다음에 타입이라는 게 있고요. 이 타입은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는 비트가 어떤 건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길이 정보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TCP/IP 같은 것들, 빈지, AR 빈지 이런 것들 프로토콜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아까 8바이트, NFD는 64바이트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얘는 아예 1600바이트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벌써 뭐 몇십 배 되는 거죠. 확 커진 겁니다. 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끝에 FCS라고 하는 게 아까 그 CRC에 해당되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더넷 또 프레임 구조를 갖는데 이더넷은 중요한 거는 주소 기반이고 그래서 주소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사이즈가 훨씬 더 커졌다. 이더넷의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어폭 100Mbps로 커졌고요. 요즘은 또 1GBps짜리도 나옵니다. 그게 10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적용이 지금 막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옵니다. 그리고 1500바이트고 UTP 아까 그 선포하는 거 한 쌍으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중량이나 가격 면에서도 나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확장성이 유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 TCP/IP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쓰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뭘 하시든 뭐 컴퓨터로 뭘 하시든 거의 뭐 99% TCP/IP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웹에 접속해서 뭘 하든 유튜브를 보든 실제로 그 밑에는 TCP/IP 프로토콜을 씁니다. 우리가 IP 주소 갖고 그 위에 TCP 있고 그 위에 HTTP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더넷을 깔면 이런 그 위에 TCP/IP를 쓰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더넷이 있고 자동차 안에 있는 이더넷 기반의 제어기에서는 실제 자동차 밖에 있는 거라도 그대로 통신을 가능합니다. 물론 보안 때문에 막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기존에 썼던 프로토콜, 기존에 썼던 앱을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엄청나게 큰 장점. 제가 그 위에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지 TCP/IP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AVB는 이더넷을 이용해서 오디오나 비디오를 보내기 위함입니다. 예전에는 오디오나 비디오를 보내려면 자동차 안에서 오디오나 비디오 전용선을 따로 뽑았습니다. 우리가 마치 뭐 오디오 전용 단자, 비디오 전용 단자를 따로 뽑는 것처럼 따로 뽑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더넷을 쫙 깔면 이걸로 비디오나 오디오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썸IP는 이제 아마 오후에 김윤상 교수님이 말씀을 드릴 건데 뭐 되게 재미난 프로토콜인데 자동차를 위해서 거의 나온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썸IP는 SOA라고 하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인데 SOA는 이더넷으로 대역폭이 되게 증가가 됐고 큰 패킷도 전송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받는 쪽에서 이제 부담이 되게 커진 겁니다. 수신 쪽에서. 옛날에 데이터가 조금씩밖에 못 보냈을 때는 받는 걸 다 받아서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골라내서 받으면 되는데 이제는 고속도로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걸 내가 필터링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필터링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통신이 필요했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가입해서 받는 방식 또는 뭔가 호출해서 받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구조도 바뀝니다. 이게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오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자동차 내의 소프트웨어 구조가 SOA 구조로 바뀐다. 그리고 그거를 위한 프로토콜이 썸IP 프로토콜입니다. 네, 아까 캔의 적용 구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더넷 적용 구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더넷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량을 필요로 하는 곳에 먼저 적용이 됩니다. AVM,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하는 비디오 보고 오디오 보고 내비게이션 하는 AVM 우리가 뭐 헤드 유닛이 기억하고 ADAS 또는 뭐 뒷좌석에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다고 치고요. 또 카메라가 또 다양하게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스위치 기반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 구조가 됩니다. 실제 구조가 이런 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동차 안에는 이더넷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지만 기존의 캔 제어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이더넷 도입하는 것보다. 그럼 이걸 한꺼번에 바꿀 수 있냐?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캔 기반의 제어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캔 간의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캔 채널 라우터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과 캔 쪽과 이더넷 쪽도 뭔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하기 위해서 이 캔 채널 라우터와 별개로 또는 그 캔 채널 라우터에 이더넷과 캔 간의 라우팅해 주는 기능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캔 쪽에 있는 데이터를 이더넷 쪽으로 넘기기도 하고 이더넷 쪽에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넘겨주기도 하는 이런 캔과 이더넷 간의 게이트웨이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나온 자동차 또는 앞으로 나올 자동차를 열어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쪽 오른쪽에 대부분 많이 있고요. 네. 캔이 되게 많이 캔에 붙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 이더넷 지역이 몇 개 있고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더넷은 오토모티브 이더넷은 실제로 진단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에도 적용이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고사양 지역 주로 자율주행, ADAS 이런 쪽에 적용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쪽에 있는 제어기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캔에 있는 것들이 한 번에는 안 될 거고요. 천천히 이더넷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사양 제어기에도 이더넷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진단용으로 적용되는 경우고요. 이 안에다 캔이나 인이나 이런 거였는데 진단이 너무 느리니까 진단 장비 붙일 때는 이더넷을 붙이는 이런 그림이었고요. 이건 제일 먼저 이제 이더넷이 적용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넷의 향후 동향은 하이스피드. 그러니까 아까 이더넷이 이미 속도가 되게 빠르지만 100mbps, 1GBps 같지만 1기가보다도 더 빠르게 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기술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 이건 뭐냐면 시간 동기화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제어기들이 있는데 이 제어기들 간에 각자 가지고 있는 로컬 시스템 클락이 다르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럼 이제 이 서로 다른 제어기들을 시간을 서로 딱 맞춰주거든요. 거의 마이크로 세컨드 아니 그 이하까지도 나노 세컨드까지도 맞춰주면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돌릴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4개의 카메라에서 영상을 다 찍어서 한 군데 모아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뭔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카메라에서 탁 찍는 순간 이제 결국 카메라라고 하는 건 뭐 1초에 30번 또는 60번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찍는 순간이 왼쪽 카메라랑 오른쪽 카메라랑 이게 틀리다면 이걸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데이터 처리를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딱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동시에 탁 찍으면 그거를 가지고 영상을 합성하거나 분석하거나 그거로부터 자율주행 알고리즘 돌리기가 편해지는데 그거를 하려면 이 많은 제어기들이 서로 이 시간적으로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넷을 이용해서 또는 캔에서도 이런 타임을 어떻게 서로 동기화할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한참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사양 제어기로도 확장이 시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걸 위해서 오히려 100메가 1기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10메가로 떨어뜨리고 재밌는 거는 이더넷인데도 캔처럼 버스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혼선이 있으시면 안 되는데 이더넷은 기본적으로 버스 구조가 아니라 스위치 구조인데 앞으로 이더넷도 버스 구조로도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고 훨씬 더 싸게 만들어서 저사양 제어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표준화가 이제 막 완료 단계고 이제 뭐 궁극적으로 글로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되게 앞서 있는 데들이 독일의 BMW 같은 친구들은 캔 제어기 대신에 이더넷 제어기로 다 갈아엎기 위해서 이런 802.1 캔베이스 T1S라고 하는 표준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모든 제어기마다 IP 주소, 아까 주소라고 말씀드렸는데 IP 주소를 할당하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한참 걸릴 것 같고요. 예.
네, 아무튼 흐름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캔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오랫동안 쓰였고 지금 대부분 다 캔이고, 그리고 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큰 흐름은 이더넷이라는 것들이 자율주행 때문에 확 도입이 됐고, 다른 것 때문에 도입이 됐지만 자율주행 때문에 확산 속도가 훨씬 더 커지고 있고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넷이 많은 부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이더넷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저속에 싼 것도 만들어서 저속에 저사양의 제어기도 포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막 그 질문 안 받고 막 그냥 막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1교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지금 뭐 좀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좀 많이 너무 빠르거나 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내용 좋아서 괜찮습니다. 차량 내부에 뭐 어떤 중앙 처리장치는 없습니다. 그거 하는 역할. DC 그러니까 인원이 있고 뭐 이런 기계적으로 수술하는 역할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차량 지금 이제 약간 고사양 차량을 딱 뜯어보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지역들은 보통 저희가 MCU라고 불리는 싼 그런 칩들이 컨트롤러 칩들이 다 박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러니까 마치 말하자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장착된 지역이가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AVM,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돌아가는 그 지역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중앙처리 장치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걔가 사용자의 입력도 받고 내비게이션도 표시하고 비디오도 보여주고 오디오도 돌리고 하는 그런 헤드 유닛 또는 AVM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에이다스 제어기 있습니다. 에이다스 우리 이 차선 조절을 맞춰주는 거, 일부 자율주행하는 것들 이런 걸 핸들링하는 그런 에이다스 제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전용의 또 제어기가 그런 고사양 또 AP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하나가 있는 건 아니고 기능마다 한 3개나 4개 정도의 고사양 제어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약간 저사양 제어기들이 있고. 근데 참고로 테슬라 같은 데는 되게 재밌는데요. 테슬라 자동차를 딱 뜯어보면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텔 프로세서, 그러니까 아톰 프로세서 X86 계열 있잖아요. ARM 계열이 아닌. 그런 인텔 거를 사용한 굉장히 빵빵한 CPU가 하나 딱 들어있고요. 저희가 대부분의 것들을 다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는 인텔 칩도 아니고 퀄컴 칩도 아니고 테슬라 칩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만든 칩입니다. 물론 그거의 생산은 TSMC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죠. 매니팩처링은. 그런 칩이 들어있고 그 칩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모든 알고리즘을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또는 자동차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중앙 처리 장치는 보통 2개, 3개, 4개 정도가 말씀하신 중앙 처리를 나눠서 하고 있다. 그리고 제어기들이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20, 30개에서 100개까지 간다고 했는데 이 제어기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제어기 5개가 하는 기능을 오히려 빵빵한 컴퓨터 하나를 써서 제어기 수를 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하나의 큰 추세입니다. 방향이. 그러니까 약간 값싼 자동차에서부터 값비싼 자동차로 갈수록 제어기 수가 쭉 늘어나는 건 맞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히려 더 고사양 제어기를 써서 저사양 제어기 여러 개가 했던 역할을 이렇게 합치는 그런 겁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없으면 바로 할까요? 아니면 10분 쉬었다 바로 해서 일찍 끝낼까요? 아니면 10분 쉬었다 할까요?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전 당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